며느리 핸드폰 화면에 이름이 떴어요. 민호 오빠? 그리고 카톡이 왔죠. 자기야, 보험금 언제 나와? 우리 다음 주 제주도 가기로 했잖아. 아들이 죽은 지 겨우 7개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보험금? 자기야, 제주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 남편은 71살이에요. 우리 부부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남편은 40년 동안 성실하게 회사 다녔고, 저는 평범한 주부였죠. 우리한테는 자랑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 아들 정규. 정규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대기업 이사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아버지 회사가 부도 났을 때 정규가 그 회사를 인수했어요. 아빠, 제가 회사를 살려볼게요. 아빠가 평생 일하신 곳인데 그냥 망하게 둘 순 없잖아요. 남편은 그날 울었죠. 그렇게 정규는 35세 직원 300명 규모 중견기업 대표가 됐어요. 회사 가치만 100억이 넘었죠. 그러다 1년 후에 정규가 여자를 데려왔어요. 엄마, 아빠, 제 여자친구 미영이에요. 미영이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명문대를 나왔고 외국계 기업을 다니던 커리어 어머니였죠.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 저희 부부는 한눈에 반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영이는 명문가 딸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국회의원을 하셨대요. 근데 아버지 사업 실패로 집안이 기울었다고 했죠. 남편은 며느리를 더 이뻐했어요. 집안이 어려워져도 당당하게 일하는 모습이 대견하다고요. 그 뒤 6개월 후에 둘은 결혼을 했어요. 특급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죠. 하객이 500명이 넘었어요. 결혼하고 1년 뒤에는 손녀 서연이가 태어났고요. 주말마다 우리 집에 모여서 밥 먹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규가 38 되던 해 명절에 왔는데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정규야,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엄마. 그냥 회사 일이 좀 바빠서요. 며느리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친근하게 웃었는데 점점 형식적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님, 저 먼저 갈게요. 약속이 있어서 벌써 밥이라도 먹고. 다음에 먹어요. 남편이 저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며느리가 정규한테 차가운 것 같지 않아? 에이, 부부싸움 좀 했겠지. 근데 저희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실수였죠. 그로부터 6개월 후 새벽 2시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버니. 정규 씨가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는 급하게 옷 입고 차 몰았어요. 병원까지 30분 걸렸는데 그 시간이 30년처럼 느껴졌어요. 여보, 우리 아들 괜찮겠지? 그럼 정규는 건강한 애잖아. 근데 우리 둘 다 불안했어요. 응급실 앞에 도착했는데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고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저희 아들이 유감스럽게도 환자분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고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우리 아들이, 정규가! 아들이 겨우 38이었어요. 건강검진에서 항상 정상 나왔고 운동도 꾸준히 했는데 그런 아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다니. 3일장을 치렀어요. 수백 명이 조문 왔죠. 다들 충격에 빠졌어요. 며느리는 장례식 내내 울었어요. 검은 상복 입 조문객들한테 인사하면서 눈물 흘렸죠. 저희는 그때 전혀 몰랐어요. 며느리 그 눈물이 가짜라는 걸. 아들 죽음 뒤에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다는 걸. 49제 지내는 날까지 저희는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며느리가 슬퍼하는 모습 보면서 안타까워했죠. 미영이도 힘들겠다. 과부가 되다니 불쌍한 거. 근데 49제 끝나고 몇 달 후에 우리 부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희인 며느리가 누구인지 진짜로 알게 됐죠. 아들이 떠나고 3개월이 지났어요. 저희 부부는 여전히 슬픔 속에 있었는데 며느리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며느리 집에 반찬 갖다 줬어요. 미영아, 엄마가 미역국 끓였어. 근데 며느리가 진한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영아, 외출해? 아, 네.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친구. 요즘 자주 만나네. 네. 기분 전환 좀 하려고요. 며느리 대답이 쌀쌀하더라고요. 남편도 이상한 걸 느꼈대요. 여보, 며느리 집에 갔는데 정규 사진이 하나도 없더라. 네, 거실에 있던 결혼 사진, 가족 사진 다 지워져 있더라고. 며느리한테 물어봤어요. 미영아, 정규 사진은 왜 치웠어? 아, 볼 때마다 슬퍼서요. 잠시 치워둔 거예요. 그럴듯한 이유였는데 뭔가 석연치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시어머니 제사날이었는데 며느리가 1시간이나 늦게 왔어요. 미영아, 왜 이렇게 늦었어? 죄송해요. 차가 막혀서. 근데 며느리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진한 남자 향수. 그날 밤에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며느리한테서 남자 향수 냄새 났어. 뭐라고? 분명히 남자 향수였어. 제가 틀림없이 맡았어요. 남편도 심각한 표정 짓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러게. 며느리가 그럴 리 없겠지. 우리는 애써 의심을 떨쳐냈어요. 5개월째 손주 서연이 보러 며느리 집에 갔어요. 근데 며느리가 전화 통화하다가 우리 보고 깜짝 놀라면서 끊는 거예요. 아,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방금. 누구랑 통화했어? 아, 친구요. 며느리가 핸드폰을 재빨리 가방에 넣더라고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그 뒤 몇 달이 지났을 거예요. 회사 이사 한 분이 저희한테 전화했어요. 사모님, 혹시 회사 통장 비밀번호 아세요? 아니요. 왜요? 사모님 며느리께서 통장 찾으시는데 일부 거래 내역이 이상해서요. 남편이 회사 가서 직접 확인했대요. 여보, 큰일 났어. 왜? 회사 계좌에서 5억이 빠져나갔어. 며느리 명의 계좌로. 5억. 며느리가 법인 대표 명의를 자기로 바꿨더라고. 정규 죽고 한 달 만에. 유언장. 정규가 그런 유언장 쓸 리가 없는데. 건강했던 아들이 왜 갑자기 유언장을 썼을까요? 며느리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미영아, 회사 돈 5억 뭐에 썼어? 며느리 표정이 굳더라고요. 운영 자금이에요. 5억씩이나?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요. 어머님은 모르실 거예요. 며느리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은 이제 회사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남편이랑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며느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온 거죠. 저는 며느리 집에 반찬 갖다 줬어요. 초인종 눌렀는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미영아, 집에 있어? 문이 잠겨 있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미영아, 엄마 왔어. 샤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 식탁 위에 있던 며느리 핸드폰이 울린 거예요. 화면에 이름이 떴어요. 민호 오빠. 하트. 아들이 죽은 지 겨우 7개월인데. 그리고 카톡 알림이 뜬 거예요. 자기야, 보험금 언제 나와?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가기로 했잖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보험금? 자기야? 제주도? 샤워실 문이 열렸어요. 저는 재빨리 핸드폰 내려놓고 뒤돌았죠.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나왔어요. 방금 왔어. 반찬 냉장고에 넣어뒀으니까 먹어. 저는 도망치듯이 집을 나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큰일 났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본 걸 말했죠.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여보, 그게 정말이야? 제가 똑똑히 봤어요. 민호 오빠의 하트. 그리고 보험금이라는 단어. 우리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여보, 우리 제대로 알아봐야겠어. 네. 정규를 위해서라도. 그날 밤에 우리 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죄책감이 들었지만 아들이 정말 그냥 죽은 게 맞는지 확인해야 했던 거죠. 다음 날 아침에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 방 한번 제대로 정리해보자. 아들 방, 아,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아. 우리는 아들이 살던 집으로 갔어요. 며느리가 이사 간 후에 비어있던 그 집으로요. 아들이 살던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며느리가 짐을 다 빼고 간 후였죠. 여보, 여기 아직도 정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아들 서재로 갔어요. 다행히 책상이랑 책장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자, 우리 하나하나 찾아보자. 남편이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각종 서류들, 펜, 수첩들. 여보, 이거 좀 봐. 작은 수첩이었어요. 아들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더라고요. 2023년 08월 15일 미영이 김 실장이랑 점심. 왜 숨기지? 2023년 08월 22일 회사 계좌에서 3천만 원 빠지. 확인해야 돼. 2023년 09월 01일 미영이 핸드폰 비밀번호 바뀜. 2023년 09월 10일 외출이 잦아짐. 누구 만나나? 여보, 우리 아들이 알고 있었어. 남편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정규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던 거야. 계속 읽어봤어요. 2023년 09월 20일 김 실장이 회사 돈 빼돌리는 것 같은. 확인 중. 2023년 10월 01일 미영이가 갑자기 보험 추가로 들자고 함. 2023년 10월 05일 미영이 누군가 통화하며 조금만 기다려라고 하던데 뭘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지. 2023년 10월 15일 미영이가 이혼 이야기 꺼내. 여보, 며느리가 이혼 이야기했대. 뭐라고?
근데 정규는 거절했나 봐. 그 다음 페이지에 2023년 10월 16일. 이혼은 서연이 때문에 안 한다고. 2023년 10월 17일. 미영이. 표정이 이상함. 2023년 10월 20일. 요즘 가슴이 답답함. 스트레스 때문인가? 2023년 10월 25일. 미영이가 영양제 라면 약을 권함. 먹어야 하나? 2023년 10월 28일. 몸이 이상해. 심장이 두근거려. 미영이가 준 약 먹고부터 그런 것 같은데. 내일 병원 가봐야겠어. 그게 마지막 기록이었어요. 아들은 그 다음 날인 10월 29일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우리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여보, 이거 약이야. 며느리가 준 약. 그러다 책장 여기저기를 더 뒤지는데 25억 원짜리 고액 바장형 보험 서류가 나왔어요. 여보, 이거 좀 봐. 피보험자 박정규, 수익자 최미영, 배우자 25억. 정규가 9월에 이 보험 들었네. 그리고 한 달 반 후에 죽은 거죠. 서류 사이에 보험 설계사 명함이 끼워져 있었어요. 뒷면에 아들의 메모가 있더라고요. 미영이 권유로 고액 보험 가입. 망설여졌지만 가입. 며느리가 강력하게 권유했다. 그리고 한 달 반 후에 아들이 죽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를 발견했어요. 여보, 이게 뭐야? 열어보니까 이혼 합의서 초안이었어요. 제3분할 부동산 안에, 회사 지분 50% 안에, 헌금 및 예금 50% 안에, 양육권 안에. 작성일 2023년 10월 10일. 며느리가 이미 이혼 서류까지 준비했었다는 거. 근데 아들이 거절하니까 한 달 후에 아들이 죽은 거. 책상 옆 쓰레기통 뒤지다가 구겨진 명함을 발견했어요. 강민우, 캐피털 투자자문 대표. 뒷면에 아들 필체로 메모가 있더라고요. 미영이가 만나는 사람. 확인 필요. 이 사람이 며느리 핸드폰에 뜬 민우 오빠일까요? 남편이 모든 증거를 모아서 가방에 넣었어요. 여보, 이제 확실해. 뭐가? 우리 아들이 의문사야. 며느리한테 당한 거야. 우리가 발견한 것. 아들 수첩, 며느리를 의심한 기록. 고액 보험, 서류 마이너스 25억. 며느리가 강요. 이혼 서류 초안, 며느리가 준비. 강민우 명함, 며느리가 만나는 남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들이 며느리가 준 약 먹고 이상 증세를 느꼈다는 기록. 여보,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왜? 경찰 가더라도 정황 증거만 있지 직접 증거가 없잖아. 아들이 먹었다는 약도 없고. 남편 말이 맞았어요. 여보, 우리 혼자서는 안 되겠어. 그럼 어떡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 변호사나 탐정. 그때 생각났어요. 아들 대학 동기 중에 변호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보, 준혁이, 정규 친구 김준혁이가 변호사잖아. 맞아. 그 친구한테 상담 받아보자. 우리는 아들이 남긴 모든 증거를 챙겨서 집을 나왔어요. 차 안에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끝까지 가보자. 정규를 위해서라도. 정규야, 엄마 아빠가 진실 밝혀줄게. 조금만 기다려. 우리 부부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3일 후에 우리는 김준혁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아버님,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준혁이는 정규 장례식 이후 처음 보는 거였죠. 준혁아, 미안해. 갑자기 찾아와서. 아니에요. 무슨 일이세요? 우리는 지난 7개월 동안 느꼈던 위화감들, 며느리 핸드폰에서 본 문자, 그리고 아들이 남긴 증거들을 다 보여줬어요. 준혁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들을 살폈어요. 아버님, 어머님, 준혁이가 안경 벗으면서 말했어요. 이거 심각한 사안이에요. 얼마나 심각한데? 정황상 계획적 범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특히 이 부분. 준혁이가 아들 수첩을 가리켰어요. 미영이 준 약 먹고부터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기록. 이게 핵심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야? 특정 약물은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검 안 하면 발견이 안 되죠. 그럼 지금이라도 부검하면 되는 거 아니야? 준혁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7개월이 지났어요. 화장했기 때문에 부검도 불가능하고 약물 성분 검출도 불가능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야? 법적으로 살인을 입증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준혁이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횡령, 보험 사기, 이런 부분은 입증 가능해요. 그리고 며느리를 더 철저히 조사하면 더 많은 증거가 나올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전직 광역수사대 출신 탐정이에요. 탐정, 네, 이런 케이스 전문가세요. 20년 경력이고 실력이 아주 뛰어나세요. 일주일 후에 박 탐정님을 만났어요. 50대 후반인데 카리스마 있지만 따뜻한 인상이시더라고요. 두 분 자료 검토했습니다. 박 탐정님은 우리가 모은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에 말씀하셨어요. 이거 냄새가 나요. 확실히 뭔가 있어요. 그럼 조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근데 시간이 좀 걸려요. 최소 6개월은 봐야 해요. 6개월? 며느리를 제대로 조사하려면 동선 파악, 통화 내역, 금융거래, 인적관계, 모든 걸 파야 해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박 탐정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6개월 풀타임 조사면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3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근데 남편이 바로 대답했어요.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면. 저도 동의했죠. 진실을 밝히는 게 먼저예요. 박 탐정님이 노트북 펼치셨어요. 자, 그럼 조사 계획 세워봅시다. 먼저 며느리 일상을 완벽히 파악해야 해요. 어떻게요? 미행이에요. 며느리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에 가는지 다 기억해요. 이 강민호라는 사람, 완전히 파헤쳐야 해요. 며느리랑 어떤 관계인지 알아낼 수 있나요? 물론이죠. 통화 내역, 만남 빈도, 금전거래까지 다 나올 거예요. 회사 김 실장도 빠질 수 없어요. 횡령, 공범일 가능성이 높아요. 김 실장이 우리 아들을 배신한 거예요. 정황상 그래요. 며느리 혼자서는 퇴사 돈 빼돌릴 수 없거든요. 며느리 계좌, 퇴사 계좌, 모든 금융거래를 추적해요. 그게 가능한가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해요. 특히 아버님이 회사 공동 대표시니까요. 그리고 이 25억짜리 보험, 언제 보험금 나오는지 확인해야 해요. 왜요? 보험금 나오는 시점에 며느리가 움직일 거예요. 그게 결정적 증거 잡을 타이밍이에요. 두 분께서도 도와주셔야 해요. 저희가요? 네. 며느리랑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얻어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척 연기하라는 거죠? 정확해요. 며느리가 의심하면 안 돼요. 남편이랑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며느리 대할 때마다 연기를 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근데 아들을 위해서라면 하겠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이 싸움은 길 거예요. 각오하셔야 해요. 남편이 대답했죠. 괜찮아. 우리 아들 위해서라면 몇 년이든 기다릴 수 있어. 박 탐정님이 일어서면서 악수를 청하셨어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할게요. 두 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밖은 어두웠어요. 남편이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말했어요. 정규야, 엄마 아빠가 이제 시작한다. 지켜봐라. 저도 하늘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더라고요. 마치 아들이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박 탐정님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어요. 우리 부부도 각자 역할을 시작했죠. 가장 힘든 건 며느리 대할 때마다 모르는 척 연기하는 거였어요. 박 탐정님이 첫 보고를 하셨어요. 며느리 일주일 패턴이 명확해요. 어떤 패턴인데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후 2시 규칙적으로 외출해요. 강남 라마다 호텔 커피숍에서 한 남자를 만나요. 바로 강민호예요. 박 탐정님이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며느리랑 남자가 다정하게 커피 마시는 모습, 손 잡고 있는 모습.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저것들이,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여보, 진정해. 아직 시작일 뿐이야. 강민호에 대해 조사했어요. 박 탐정님이 프로파일을 펼쳐 보이셨어요. 이름 강민호 42세. 학력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경력 여러 투자 회사 근무. 현재 무직. 재정 상태 빚 8억. 8억 빚이요. 네. 주식 투자 실패로 큰 손실 봤어요. 2년 전부터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며느리한테 돈 뜯어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며느리랑 강민호는 대학 시절 연인이었어요. 뭐라고요? 4년 동안 사귀었고 강민호 집안이 파산하면서 헤어졌대요. 그리고 2년 전에 재회했고요. 2년 전이면 네. 정규 씨랑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예요. 며느리는 결혼 생활 중에 옛 연인을 다시 만난 거였어요. 우리 조사가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저를 날카롭게 쳐다보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자주 오시네요? 응. 손주 보고 싶어서 그러지. 그래도 전화 한 통 하시고 오시죠. 갑자기 오시면 제가 외출 중일 수도 있잖아요. 며느리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어요. 그날 밤에 남편한테 말했죠. 여보, 며느리가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아. 조심해야겠네. 더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해. 3개월째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박 탐정님이 긴급 전화를 하셨어요. 사모님, 지금 며느리가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뭐라고요? 며느리가 누가 자기를 미행하는지 역추적하고 있어요. 아주 위험해요. 그럼 우리가 들킨 건가요? 아직은 아니에요. 제가 루트를 바꿔서 미행하고 있어요. 근데 두 분도 더 조심하셔야 해요. 그 다음 2주는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며느리 만날 때마다 연기해야 했죠. 미영아, 요즘 서연이가 엄마 찾더라. 아, 네. 제가 바빠서. 며느리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우리를 계속 관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며느리가 고용한 탐정은 아무것도 발견 못했어요. 박 탐정님이 너무 전문가셨거든요. 며느리 탐정이 조사 포기했어요. 아무것도 못 찾았대요. 휴, 정말 다행이네요. 4개월째 남편이 가장 위험한 순간을 겪었어요. 회사에서 며느리랑 단둘이 있게 됐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물어봤대요. 아버님, 혹시 저를 조사하고 계세요? 남편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대요. 조사. 무슨 조사? 아니,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죄송해요. 미영아, 우리가 왜 너를 조사해? 우리는 그저 정규가 없어서 슬플 뿐이야. 남편은 심지어 눈물까지 흘렸대요. 우린 정규가 보고 싶어서 그래. 이상하게 보였다면 미안해. 너도 힘들겠지만 우리도 너무 힘들다. 며느리는 그제야 경계를 풀었대요. 아버님, 저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남편이 집에 와서 저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평생 이렇게 연기해 본 적이 없어. 심장 터질 뻔했어. 잘하셨어요. 여보.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남편은 회사 장부를 철저히 조사했어요. 여보, 끔찍한 걸 발견했어. 뭐, 지난 2년 동안 회사에서 빠져나간 돈이 12억이야. 12억. 며느리 명의 계좌로 5억, 김 실장 명의 계좌로 7억이 빠져나갔어. 김 실장이. 완전히 공범이야. 장부 조작해서 빼돌린 거지. 박 탐정님이 금융 추적 결과를 보고하셨어요. 며느리 계좌로 들어온 5억 중에 3억이 강민호 계좌로 갔어요. 3억이나요? 강민호는 이 돈으로 빚을 갚고 나머지는 주식 투자에 다 썼어요. 그리고 또 날렸고요. 박 탐정님이 제안하셨어요. 김 실장을 흔들어야 해요. 어떻게요? 공범들의 약점은 서로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김 실장이 며느리를 의심하게 만들면 서로 물어뜯겠네요. 남편이 김 실장을 회사 근처 식당에서 기다리다 우연히 만난 것처럼 했어요. 김 실장, 오랜만이네. 한잔하지. 김 실장은 거절 못했대요. 소주 몇 잔을 마신 후에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대요. 김 실장, 솔직히 물어볼게. 우리 며느리를 내가 믿어도 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요즘 해외 이민 준비를 한다는 얘기 들었어. 혼자서. 김 실장 손이 멈췄대요. 혼자서요? 아, 응. 미국으로 간다던데. 몰랐어? 저는 처음 듣는데요. 그날 밤에 김 실장은 며느리한테 30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대요. 드디어 보험금 25억이 며느리 계좌로 입금된 날, 박 탐정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입금 확인했습니다. 25억 정확히 들어왔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요? 은행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돈 쪼개고 있어요. 페이퍼 컴퍼니 계좌로도 이체하고요. 도망칠 준비를 하는 거네요. 정확해요.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증거가 다 모았어요. 박 탐정님이 파일을 정리하면서 물어보셨어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찰에 신고하시겠어요? 남편이랑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니요. 네. 며느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먼저 빼앗고 싶어요. 그게 뭔데요? 영예와 체면이요.
며느리는 원래 명문가 출신이잖아요. 그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어요. 며느리가 회사 주최의 호산나 자선 파티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부부도 초대됐어요. 그날 그 아이의 가면을 벗길 거예요. 300명이 보는 앞에서. 호산나 자선 파티는 서울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에서 상류층 300명을 모아두고 하는 성대한 행사였어요. 며느리는 이날을 위해 철저히 준비했대요. 5천만 원짜리 샤넬 드레스, 1억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전부 아들 보험금으로 산 거였어요. 파티장을 가면서 저는 너무 떨렸어요. 오늘로 모든 게 끝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파티장은 정말 화려했어요. 거대한 샹들리에, 클래식 오케스트라, 샴페인 타워, 명품 드레스 입은 사람들이 우아하게 대화 나누고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입장을 하고 모든 시선이 그녀한테 쏠렸죠. 저분이 박정규 회장 부인이시죠? 젊은 나이에 남편 잃고도 꿋꿋하시대요. 정말 우아하시네요. 며느리는 친구들한테 둘러싸였어요. 사교계 명사들이 그녀한테 인사했죠. 미영 씨, 오늘 정말 아름다워요. 그 목걸이 정말 멋지네요. 며느리는 수줍게 미소 지었어요. 감사해요. 사실 이 목걸이는 남편이 생전에 저를 위해 준비했던 거예요. 받지 못했지만 오늘만큼은 남편 기리면서 하고 싶었어요. 저는 옆에서 그 말 듣고 온몸이 떨렸어요.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여보, 이제 시작하자. 우리는 샴페인 잔 들고 며느리한테 천천히 다가갔어요. 주변에 20명 정도가 있었죠. 완벽한 무대였어요. 미영아. 며느리가 돌아봤어요.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요? 가식적인 미소 지으면서 우리를 맞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했어요. 회장님의 부모님이시군요. 며느리는 네. 시부모님도 오늘 함께 하셔서 영광이에요. 저는 며느리 목걸이를 가리켰어요. 미영아, 그 목걸이 정말 정규가 준비한 거야? 며느리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남편이. 거짓말.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정규 죽고 한 달 후에 네가 강남 보석상에서 샀잖아. 25억 보험금 받은 다음 날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며느리 미소가 굳더라고요. 어머님, 그게 남편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영수증도 있어. 2023년 11월 30일 보험금 25억 입금된 다음 날.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사진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네가 강민호랑 호텔 들어가는 사진. 정규 49제도 안 끝났는데 다른 남자랑 호텔을 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아는 선배고. 그냥 아는 선배한테 3억을 보내. 우리 정규 보험금으로. 남편이 통장 내역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회사 돈 12억은 어디 갔어? 김 실장이랑 짜고 빼돌렸지? 네가 우리 회사를 망가뜨렸어.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저는 가장 큰 폭탄을 터뜨렸어요. 아들의 수첩을 꺼냈죠. 여러분, 이거 우리 아들 정규가 죽기 전에 쓴 수첩이에요. 목소리 떨면서 읽기 시작했어요. 2023년 10월 25일 미영이가 약을 권했다. 영양제라는데 먹어야 하나? 사람들 표정이 굳었어요. 10월 28일 몸이 이상하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미영이 준 약을 먹고부터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미영아, 내가 우리 정규한테 주냐? 그게 뭐였어? 며느리는 창백한 얼굴로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건 정말 영양제였어요. 남편이 수첩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10월 28일. 내일 병원 가봐야겠다. 몸이 이상하다. 남편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아들은 이걸 쓴 그 다음날 죽었어요. 병원도 가보지 못하고. 저는 며느리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어요. 내가 우리 정규한테 준 그 약으로 내가 우리 아들을 죽인 거야. 목소리가 파티장 전체에 울렸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다 시어머니가 꾸민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며느리는 남편 죽기 한 달 전에 이혼 서류까지 준비했어요. 이혼 합의서 초안을 보여줬죠. 근데 정규가 거절하니까 한 달 후에 정규를 심장마비로 죽였어요. 며느리는 울면서 부인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며느리는 결국 테이블을 밀치고 파티장을 뛰쳐나갔어요. 5천만 원짜리 드레스 입, 1억짜리 목걸이 한 채로요. 아름답게 빛나고 싶었던 그 무대에서 쫓겨나듯이요. 파티장이 술렁이는 가운데 저는 남편 품에 안겨서 울었어요. 남편도 눈물 흘렸어요. 그날 밤부터 소문은 삭풍처럼 퍼졌어요. 파티장에 있던 누군가가 영상을 SNS에도 올렸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는 침묵했어요. 손을 꼭 잡고요. 여보, 이제 며느리는 끝이야. 그래, 지켜보자. 끝까지. 우리는 며느리의 완전한 붕괴를 지켜볼 준비를 했어요. 파티 이튿날, 며느리, SNS는 완전 난리였어요. 아마 전화기도 불이 났을 거예요.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상류사회 충격. 완벽한 과부의 추악한 민낯. 남편 사망 후 25억 챙겨 애인과 미래. 회사. 횡령 12억. 보험금 사기 의혹까지. 며느리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됐는데 아는 사람은 다 알았죠. 며느리는 친구들과 모든 사교계에서 버림받았어요. 최미영 씨는 앞으로 우리의 모든 모임 및 행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회원 자격을 영구 박탈합니다. 회사 이사들은 비상이사회를 소집했어요. 최미영 대표의 횡령, 의혹이 명백합니다. 즉시 해임합니다. 만장일치였죠. 며느리가 그렇게 손에 넣으려 했던 회사 경영권도 날아간 거예요. 저희 쪽 변호사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했어요. 며느리의 모든 재산을 동결해 주세요. 횡령한 돈 빼돌릴 위험 있어요. 법원은 즉시 받아들였어요. 25억 보험금 들어있는 계좌 포함해서 모든 재산이 동결됐어요. 그리고 가장 통쾌했던 건 강민호의 배신이었어요. 강민호는 언론이랑 인터뷰하면서 자기를 피해자로 포장했죠. 며느리랑의 통화 녹음까지 언론에 팔았대요. 며느리를 배신한 건 김 실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김 실장이 경찰서에 가서 자수했대요. 제가 회사 횡령에 관여했어요. 근데 주범은 최미영이에요. 최미영이 저를 협박했어요. 안 하면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겠다고. 김 실장은 며느리랑의 통화 내용, 이메일, 모든 증거를 경찰한테 제출했어요. 며느리는 횡령, 밑배이, 보험, 사기 미수, 남편 사망 건
재조사로 경찰에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정에 도움 요청을 하러 갔대요. 우리는 이미 그 일주일 전에 며느리, 부모님을 만나고 왔어요. 며느리가 친정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빠, 엄마, 나왔어. 문 좀 열어줘. 근데 문은 안 열렸어요. 인터폰으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영아, 아빠, 다 거짓말이야. 시어머니가 날 모함하는 거야. 제발 믿어줘. 미영아,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내가 한 짓을 다 알고 있다. 아빠, 너희 시부모님이 오셨었어. 모든 증거를 보여주셨어. 아버지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우리 딸이 어떻게 그런 짓을 했니? 뒤에서 어머니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미영아,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영아, 넌 더 이상 이 집 딸이 아니다. 다시는 이 문 앞에 오지 마라.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아빠, 아빠. 며느리가 문을 쾅쾅 두드렸대요. 이웃들이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최 의원님 따님 아니에요? 맞아요. 남편 죽이고 보험금 탔다던데. 헐, 명문가 집안이 완전히 망신당하겠네. 며느리는 친정문 앞에 무릎 꿇었어요. 엄마, 아빠, 제발 문 좀 열어줘. 1시간이 넘도록 울면서 빌었는데 문은 끝내 안 열렸어요. 나중에 이웃 아주머니가 말씀하셨대요. 정말 처참했어요. 명품 옷은 입고 있었는데, 그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화장은 다 번지고. 한 달 후, 며느리는 작은 고시원으로 이사했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였죠. 재산이 동결돼서 친구한테 빌린 돈으로 겨우 한 달치 월세를 냈대요. 그리고 며느리의 재판이 시작됐어요. 며느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횡령이랑 배임으로요. 지금 여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고 들었어요. 남편 사망 건은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 못했어요. 부검도 못하고 약물도 발견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에 남편이랑 이야기 나눴어요. 여보, 살인죄는 증명 못했네. 그래도 괜찮아, 여보. 며느리는 이미 가장 큰 벌을 받았어. 명예도, 인맥도, 가족도, 사랑도. 모든 걸 잃었잖아. 맞아. 감옥보다 더 고통스러울 거야. 평생 이 치욕을 안고 살아야 하니까. 우리가 원했던 건 법의 심판이 아니었어. 맞아. 정규의 명예를 되찾는 거였지. 그리고 우리가 해냈어. 우리는 손을 꼭 잡았어요. 며느리 사건이 있고 2년이 지났어요. 많은 게 남편이랑 저는 손주 서연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이제 9살 된 서연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학교 다녀올게요. 조심히 다녀와라. 우리 서연이. 아들이 남긴 회사는 우리 부부가 정상화시켰어요. 횡령당한 돈도 일부 회수했고 사업도 안정됐죠. 서연이가 성인 되면 물려줄 예정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요. 아들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됐어요. 여보, 가끔 속상하지 않아? 살인죄는 증명 못했잖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괜찮아. 법은 증명 못했지만 우리는 진실을 알잖아. 맞아. 며느리가 우리 정규한테 뭘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 그리고 세상도 알아.
법정에서 살인죄 인정받는 것보다 정규 명예를 되찾은 게 더 중요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가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라 정규가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세상에 알리는 거였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해냈잖아. 정규는 이제 피해자로 가족 지키려 했던 좋은 사람으로 기억돼. 그래. 그게 우리의 진정한 승리야. 저희 부부는 이제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창밖을 보니까 해가 지고 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 물들어 있네요. 정규야, 엄마 아빠 잘 살고 있어. 넌 편히 쉬어. 내 명예는 우리가 지켰어. 비록 법은 증명 못했지만 세상은 알아. 내가 피해자였다는 걸. 내가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여러분도 힘든 일 겪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요. 완벽하게 법으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중요한 건 진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가족이, 친구가, 전문가가 있어요.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긴 시간 동안 저희 부부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한테는 경각심이 되고, 누군가한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한테는 용기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이랑 여러분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시되 자신도 지키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평범한 노부부의 3년간의 기록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으셨었는지 댓글에 올려주세요. 그럼 여러분 건강하세요.